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에 초점을 맞춘 외교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네, 그 외 정치권 이슈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라고 하면서 원전과 방산에 중점을 뒀는데 일단 이번 순방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 첫 순방의 첫 80년 이후의 첫 국빈 방문인데 전투기까지 호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국빈 방문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아주 보기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 때 위험했던 그 지지율을 지금같이 이렇게 상승률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외교와 안보 분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실용 외교 부분, 안보 부분에서 이제 실용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는데 이번 순방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 동남아 순방 때는 한반도 주변 열강들하고 해서 이제 열강들과의 관계 부분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번 UAE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순방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경제, 비즈니스, 실용 외교에 이제 중점이 둘 거라고 보고 UAE하고는 어차피 이제 지난번 빈살만 왕세자하고 한국에서 벌써 이제 그렇게 40조 원에 가까운 그런 MOU도 체결하고 이랬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UAE에서도 저는 제2의 중동붐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UAE를 거쳐서 가면 어차피 유럽에서 열리는 유럽의 다보스 포럼은 각국의 유럽의 정상들도 많이 참석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방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폴란드의 우리 방위산업 우리 전차라든지 우리 국산 경공격기라든지 이런 걸 수출했던 20조 원대나 저희들이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이 부분이 좀 집중될 것 같고 또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듣기로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국방 관련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초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계도 향후에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중동에 이어서 유럽의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 부의장께서는 이번 순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번 UAE 순방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양국 관계의 오랜 이 역사성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양국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국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전략적 관계,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격상해 왔고 지난 정부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이런 관계를 맺는 나라는 딱 4개국밖에 없을 정도로 양국이 아주 긴밀한 협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렇게 정권과 상관없이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국의 관계 발전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번 순방에서도 조금 더 진전이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국 간의 상호 보완 관계인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UAE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그 국가적 숙제가 뭐냐면 오일머니를 가지고 언젠가는 석유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국가적인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들이 매우 많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오일머니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결합해서 그 UAE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창출해야겠다 이런 국가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좋은 외교적 성과는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전에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위 부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사표 수리가 아니라 이제 해임이었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의 행보가 좀 위축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잠깐 나왔는데 지금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네요.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출산 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대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 대표를 저울질하는 것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이제는 그게 그 저울질하던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김장연대 쪽에서의 그런 그 견제를 또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은 어차피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이 당대표만 해도 벌써 나경원 의원은 3수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당대표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정도인데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나름대로 당 운영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동료 의원들한테는 너무 자리를 탐한다 내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운털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본인이 워낙 경쟁력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경쟁력이 늘 나오던 게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네.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뭐 만만치 않을 뿐더러 당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를 해도 상당히 항상 1위를 하고 이렇게 높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당대표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김장연대나 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상당히 경쟁력은 높을 거라고 봐요. 높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당대표 경선 룰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50%가 안 되면 경선에서 어차피 결선 투표로 가서 50%가 안 되는 1, 2위가 붙게 되는데 예. 이렇게까지 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서 당원들이 하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과의 윤 대통령과의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지난 6.11 전당대회하고 달리 예.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매개로 하는 그런 전당대회란 말이죠. 지난 6.11 전당대회는 우리가 바라던 정권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였다면 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 조율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의 네. 상황, 행보 어떻게 좀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헤어질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예. 네. 마침내 헤어질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적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가 보장되기 어렵고 사실상 그 쇠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시체말로 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 내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내상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제가 이 방송에서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전당대회가 윤심으로만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서 관전 포인트가 윤심 하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단언을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계속 3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그것이 더욱더 짙어지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전당대회가 윤심 경쟁으로 계속 치닫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속한 정당이 아닙니다마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를 위해서라도 좀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지지율도 높고 경쟁력도 높은데 이른바 윤심이라고 불리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서 아무래도 고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고심을 많이 하겠죠. 예. 어차피 지금 윤심을 이제 쥐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친윤계들로 돼 있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당 대표 후보자 중에 김기현 의원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예. 어차피 지금도 계속 오늘도 페이스북에다가 나경원 의원은 그 장제원 의원이나 이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2의 진박 간별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 6.11 전당대회하고 달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 총선 승리를 어떤 식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윤심 부분을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너무 이제 거칠게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나경원 의원이라고 해서 나경원 의원이 제가 왜 거칠다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당 대표 선거할 전당대회 룰을 정할 때도 말이죠. 실제로 전당대회 룰이라는 게 민주당도 9대1로 지금 당심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할 때도 6.11 전당대회 때도 당심을 대폭 반영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좀 연착륙시키면서 순차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괜히 유승민을 반대하는 그런 당 룰 변경같이 그렇게 비춰졌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됐죠. 이번에 이제 이 나경원 의원 파동도 이제 윤심들이 친윤계 쪽에서 너무 거칠게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이제 말썽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차피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윤석열 정부가 5년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정치 교체와 그다음에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난 변함이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부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과 그다음에 당대표를 돕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친윤계를 표방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당원들이 그런 요구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예. 네. 당내 갈등 이렇게 신경전이 좀 심해지니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친윤, 반윤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했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후보는 즉각 제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당대회 관리자가 되는 거고 또 예. 전당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을 때까지 당을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선거전이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음 달 2, 3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32일가량 선거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거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후보들이 진영이 갖춰지기도 전에 지금 이제 너무 과열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경고성으로 해서 네. 발언을 한 것이고 예. 그 발언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이런 지금 윤심팔이라든지 아니면 또 윤심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그 위상에 맞게 좀 그렇게 가자.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실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집권 여당에 대한 이 간섭과 개입이 도를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따지면 이번 나경원 전 의원 사건과 관련돼서도 정리하면 반란을 제압하고 당을 완전히 접수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앞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완전히 넘고
전당대회에 완전히 개입해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수석의 그 브리핑은 윤심은 나경원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당에 전달을 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낙마시키거나 아니면 출마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낙마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 서로 튼튼한 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들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윤심 지명대회가 돼버리는 모양새처럼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은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점은 정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 이런 내용들이 작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당내 내용 때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하시고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청 간의 관계들을 잘 조율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텐데 또다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강 곡선으로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도 이 당내 상황들이 계속 안정화가 못 되면서 작년에 이준석 사태가 났을 때와 똑같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신경전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그룹 회장이 체포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당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윤재관 부의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 근데 그 여러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은 계속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래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냐? 지금 그 연결고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장기간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FC 사건과 관련돼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으로 갔느냐? 그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그렇게 해서 뭐 어떤 특혜가 갔는지 그리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지금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예. 그냥 연결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단성의 기사들과 예단성 내용들만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계속 수사를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데 속도를 정말 내줬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내서 정말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 내용도 없이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심만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가지수만 늘리는 것은 수사의 기본도 아닐 것이고요. 네.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예. 예.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보고 속도를 내시라 그러는데 지금 뭐 열심히 속도를 잘 내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재명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이제 귀국을 하기 전에 예. 밝힐 건 밝히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기어코 계속 지금 이제 본인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얼굴 모른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왜 내 변호사비를 대신 내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황당무계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일상화돼 있다는 게 국민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첫째로 말이죠. 예.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과도하게 김성태 귀국과 관련해가지고 쉴드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방어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심지어 저항권이 있어가지고 7, 8개월 태국에 체류하면 되는데 왜 들어오느냐. 그리고 검찰들하고 시나리오 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쉴드를 치는데 과도하게 그렇게 쉴드를 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문화일보 보도에서도
문화일보 보도에서도 지난번에 그 쌍방울 그룹의 임원 그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예. 그 녹음 파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회장은 아주 친한 관계다라는 그런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 고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다 연결고리가 있고, 김만배도 그 연결고리의 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김만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의 그 중간에 연결을 해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짐작을 하는데, 예.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성남FC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3자 뇌물죄는 똑 떨어진다는 게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서 내놨던 네이버 문건, 그 네이버 문건이 어떤 문건이냐면, 예.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희망살림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가 됐고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다. 그 내용이 네이버가 직접 작성한 문건으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똑 떨어진 제3자 뇌물죄에다가 네이버 문건이라는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장동산 지금 김성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만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13일부터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돼가지고 예. 김만배 입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 드러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벌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이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 구속이 됐으면 앵간한 당 대표 같으면은 벌써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말이죠, 대장동 사건에 무슨 혐의가 없느니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친명계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빤한 혐의를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덮어 씌우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혐의가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수사 과정 뭐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설명해 네. 주셨는데 반박할 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선택적으로 얘기하셨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추가드리면 오해하시는 국민들께서 꽤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건 꼭 그게 이재명 대표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하는 언론 보도도 좀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 검찰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임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해줘가지고 쌍방울과 관련된 수사를 기밀을 유출해줘서 김성태 회장이 해외로 도피한 겁니다. 그리고 쌍방울에는 검찰 출신이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예. 전직 고위 간부 플러스 검찰 수사관까지 해서 10명까지 사회이사가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검찰과 협의를 해온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그 김성태 회장 간에 모종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도피도 검찰이 알려줘가지고 도피시켰고요. 검찰 내부에서 알려줘가지고 도피시켰고, 검찰에 있었던 고위직 간부들이 김성태 회장 밑으로 쌍방울의 임직원으로 계속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들은 다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인 것 같은데요.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결고리를 더 부풀리고 계시는데, 이런 선택적인 언급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에 매진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민생을 위해, 민생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으로서,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제1야당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인 것이고요. 예. 그 책무마저도 방탄이니 다른 것을 덮기 위한 얘기로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얘기가 아니신가 싶고요. 지금의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지금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는 국민들의 그 이자 부담이라든가 지금 생계 위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당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민주당이 시작을 했던 국민의힘에 시작했던 양당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국민을 위해서 정책 경쟁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라고 체근하시는 것이 더욱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전략으로 내세운 게 영수회담 이 부분인데 짧게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도 시끄럽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이다. 그다음에 방탄 이 이제 프레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심지어는 탈당 요구까지 또 했지 않습니까? 예. 탈당 요구도까지도 했고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에서 우선 이재명 대표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난 이유가 돼야 영수회담이 가능할까라든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네, 한마디만 짧게요.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영수회담을 하자는 이유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계속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과도 싸우고요. 여당 내에서도 싸우고요. 국민과도 싸우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최고 지도자 대통령은 화합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자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싸움을 계속 하시는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